맷깎게 감히 내 아들 기를 죽여? 부부면 당연히 네 집도 우리 아들 집이지. 당장 공동명의 안 할 거면 이혼 도장 콱 찍고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현관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에 삿대질부터 해댔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대 핏대가 선 채로 악을 쓰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죠. 기가 막혀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말려주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이 상황에서 고개라도 숙이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라는 작자는 오히려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며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라시면 당장 나가는 게 도리야. 억울해? 억울하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네 짐 싸서 나가든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시야가 또렷해지더군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선 그 두 모자의 뻔뻔한 얼굴에 대고 식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네, 당장 이혼할게요. 저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단 1초도 숨쉬기 역겨우니까. 근데 어쩌죠? 짐을 싸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인데 짐 쌀 시간 딱 10분 드릴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외곽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하다 못해 팍팍한 삶을 살아온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을 처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등기권리증에 적힌 내 이름 석자를 봤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는 20살 무렵 남들 다 가는 번듯한 대학 대신 중소기업 병리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탕비실에서 선배들 믹스커피를 타며 굳게 다짐했죠. 내 손으로 벌어서 내 한 몸 편히 딜 수 있는 내 집은 반드시 내 힘으로 마련하겠다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오직 통장 잔고를 불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남들 다 입는 메이커 코트 한 벌 사본 적이 없고 점심값이 아까워서 매일 아침 구운 계란 2개와 두유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고 호캉스 갈 때 저는 주말에도 물류창고 알바를 뛰며 밑창이 다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또 신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악착같이 버티고 대리명함을 달았을 때 드디어 제 통장에는 서울 언저리의 낡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니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앞에서 제 15년치 피땀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굽은 허리로 모아두셨던 노후 자금, 그 피 같은 돈이 담긴 낡은 옥색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저희 엄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딸, 평생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고생만 한 거 엄마가 다 안다. 이건 우리 딸 피땀에 얹어주는 거니까 무조건 네 이름으로 집 사. 알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네 권리야. 그렇게 엄마의 눈물 밴 돈과 제 청춘을 몽땅 갈아 넣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비록 지은 지 20년이 넘어 틈새로 우풍이 드는 낡은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궁궐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분신이자 제 부모님의 굽은 허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그 사람은 참 사람 좋아 보이는 서글서글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연애 시절 그는 제게 자신은 가진 건 없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당신 고생시키지 않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은 혼수 하나 해올 돈이 없는, 흔히 말하는 맨몸으로 장가온 남자였습니다. 시댁은 땡전 한 푼 보태주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돈은 없어도 인물은 훤칠하니 자네가 수지 맞은 거다
라며 묘한 생색을 내셨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참 바보같이 순진했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라고. 두 사람이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제 집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대출의 늪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 가방 3개만 달랑 들고 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저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든든한 동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서글서글한 미소 뒤에 저와 제 집의 고열을 빨아먹을 거대한 탐욕과 끔찍한 시댁 식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평범할 줄 알았던, 아니 평범하길 간절히 바랬던 저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지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2달째 되던 날, 남편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은행 어플 알림이 울리고 남편이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60만 원. 남편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새 옷 350만 원을 받는 사람의 첫 생활비가 고작 60만 원이라뇨. 퇴근 후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에게 이체 내역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야? 실수로 0 하나 덜 누른 거 아니지? 남편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뒤통수를 그적이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가 요새 허리가 좀 편찮으시다고 해서 병원비 겸 용돈으로 100만 원 드렸어. 그리고 재훈이 차 바꿨잖아. 걔가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할부금 낼 돈이 없다네. 그래서 내 카드로 90만 원 결제해줬지. 내 비상금이랑 용돈 100만 원 빼니까 딱 60 남더라. 그걸로 생활비 해. 순간 뒤통수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에 가스비, 식비, 두 사람 통신비에 보험료는? 그게 60만 원으로 해결이 돼? 전부 내 월급으로 간다가라는 거야?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니, 넌 짓도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돈돈거려? 대출이자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서 우리 가족 챙기는 게 그렇게 배알이 골려? 좀 쪼잔하게 굴지 말자 진짜. 그때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튼튼한 숙주를 하나 물어다가 자기 본가에 듬직한 장남 노릇, 착한 형 노릇을 할 궁리만 하던 기생충이었습니다.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도간의 물처럼 새어나갔고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시댁에 든든한 물주 노릇을 했습니다.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만행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잠을 자고 있던 때였습니다. 삐비빅, 삐리릭, 띠리링. 소름 끼치는 도어락 해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거실로 나가보니 비밀번호를 제 집처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온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애미 왔다. 며느리는 해가 준천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니? 반찬을 해왔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주방 상판에 툭 던져놓은 검은 비닐봉지를 열어보면 쉰내가 훅 끼치는 무른 깍두기와 정체모를 짠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정작 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제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반찬을 쑤셔넣기 무섭게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매의 눈으로 칸칸이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툭불한우네? 우리 재훈이가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잖니. 이건 애미가 가져간다. 아이고, 이 백화점 스티커 붙은 과일은 또 뭐니? 비싼 걸 잘도 사쟁해놨네. 이것도 좀 싸라. 친정엄마가 딸 부부 몸보신 시키라며 무리해서 보내주신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친정엄마의 정성이 시어머니의 커다란 보냉백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엄마가 무에서 사보내주신 거예요. 저희도 아직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치켜뜨며 제 가슴을 팍 밀쳤습니다. 친정? 야,
넌 출가 외인이야. 네가 먹는 게 곧 내 아들이 먹는 거고 내 식구가 먹는 건데 시동생 입에 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래서 넉넉지 못한 집구석에서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으이구, 식탐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적반하장도 유둔수지. 도둑질을 하다 걸린 사람이 오히려 훈계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 제 친정 부모님이 큰맘 먹고 사주신 거실 소파를 발끝으로 툭툭 차며 혀를 쭈쭈 찼습니다. 근데 이 소파는 또 왜 이렇게 칙칙하니? 천도 싼 티가 줄줄 흐르고 안 사도 안목이 참.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퇴근하고 온 내 아들 허리 망가질까 무섭다 무서워.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방에서 나와 하품을 쩍쩍하며 시어머니가 싸주는 과일을 입에 쏙 집어넣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현관문을 닫자마자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비밀번호를 왜 알려줬냐고, 남의 집 냉장고를 왜 털어가게 두냐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엄마가 너 고생한다고 아침부터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잖아. 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자꾸 트러블을 만들어? 그냥 고기 좀 드린 게 그렇게 아까워? 둥글둥글하게 좀 살아라.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제 집, 제 돈, 제 부모님의 정성,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저는 졸지에 식탐 많고 예민한 시댁 식구들을 핍박하는 표독스러운 며느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이 지독한 고구마 같은 일상은 앞으로 제 목을 조여올 거대한 배신에 비하면 그저 가벼운 전체류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일상이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뉴스를 보던 저는 앵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보도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하철 연장선 최종 확정. 신사역 위치는 정확히 저희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였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어 오픈이 들고 주차장도 비좁아 시어머니에게 늘 무시당하던 그 낡은 복도식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초역세권 황금 입지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은 다음 날부터 말 그대로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3억 5천만 원에 간신히 매매했던 아파트의 호가는 일주일 만에 6억을 돌파하더니 2달 뒤에는 8억 원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적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시댁 식구들의 뱃속에 숨어있던 시커먼 탐욕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집값이 뛰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가장 먼저 태도가 돌변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싼 티가 줄줄 흐른다며 제 집을 벌레 보듯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우리 며느리 복덩이인 줄 진작에 알았지. 집값이 8억이 넘었다며? 아주 겹경사다, 겹경사. 그 알맹이 없는 칭찬 뒤에 숨겨진 목적은 뻔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길에 평소엔 사오지도 않던 비싼 유명 베이커리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며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그 칙칙하다던 소파에 저를 앉히더군요. 남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세금 걱정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유튜브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뛰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니 종합부동산세니 세금 폭탄 받는데 그거 피하려면 부부 공동명의가 필수라더라. 내일 나 반찬 낼 테니까 구청 가서 내 이름도 같이 올리자. 참으로 어설프고 얕은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금 폭탄? 1가구 1주택자는 12억까지 종부세 안 나와. 양도세도 당장 팔 거 아니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당신 어디서 엉뚱한 소리 듣고 와서 명의 타령이야? 팩트로 조목조목 짚어주자 남편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세금 핑계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감정 호소를 시작하더군요.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솔직히 나 자존심 상해서 그래.
내가 이 집구석에서 가장인데 집 명의가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처가에 얹혀 사는 대릴 사이 같잖아. 친구들 만나도 집값 올랐다고 자랑도 못해. 부부면 당연히 재산도 반반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기 좀 살려달라는데 그깟 명의 반쪽 떼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턱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10원 한 장 안 보탠 주제에 매달 자기 월급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뒷바라지에 쏟아부으면서 감히 제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집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다니요. 당신이 여기 보탠 돈, 단돈 1원이라도 있어? 내 월급으로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다 낼 때. 당신은 당신 식구들한테 본 갖다 바쳤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 반반? 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다음 날부터는 시어머니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전화를 걸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혼자 8억을 다 꿀꺽 하시겠다? 세상에 어느 독한 며느리가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부부는 일심동체야. 네가 사고라도 나서 꼴가닥 죽으면 그 비싼 집 네 친정 식구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내 아들 명출 짧아지게 할 작정 아니면 당장 공동명의 해놔. 다음 주까지 서류 안 떼놓으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이 집 저희 친정 부모님 노후자금 들어간 집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전화를 확 끊어버렸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며 냉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죠.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라기엔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초조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제가 근처에만 가도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황급히 끄는 남편의 모습. 저는 남편이 어디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이라도 날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서재 청소를 하던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우편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핏기가 싹 가시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잡동사니만 굴러다니던 그곳에 두꺼운 전공서적 밑으로 교묘하게 숨겨진 노란 대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보장으로 수취인 당사자 외 개봉 엄금이라는 경고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제가 아는 시중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대부, 미래신용정보, 텔레비전 광고나 길거리 전단지에서나 보던 이름만 들어도 악명 높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었죠. 순간 뱃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굵은 고딕체로 찍힌 글씨들이 제 시야를 잔인하게 폭격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예고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 10, 100, 1000, 만. 속으로 몇 번이나 0의 개수를 다시 세어봐야 했습니다. 원금 3억 원, 은채이자 4,500만 원.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3억이라니. 도대체 이 미친 숫자는 뭘까? 떨리는 눈동자로 서류를 황급히 내려 읽었습니다. 주채무자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아래 연대보증인 란에는 너무도 익숙한 남편의 자필 서명과 시뻘건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신분증 사본과 재직 증명서까지 꼼꼼하게 첨부되어 있었고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내며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집에 들이닥쳐 명의를 내놓으라고 개거품을 물었는지, 왜 남편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가장의 자존심을 들먹였는지, 왜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사색이 된 얼굴로 누군가에게 빌듯이 통화를 했는지. 세금 절감? 자존심 회복? 부부 일심동체? 전부
저를 기만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내용 증명서와 계약서들을 맞춰보니 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반년 전 동네 친구들을 따라다니다 허황된 상가 분양 사기에 완전히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본인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수익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고도 남는다는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만 믿고 사금융에서 수억 원의 빚을 끌어다 쓴 것이었죠. 이자가 이자를 낳고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자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저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주고 심지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채업자에게 연대보증까지 서준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불어나는 살인적인 사채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었겠죠. 독촉장은 날아오고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오자 그들 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수도권 역세권 확정으로 8억으로 뛰어오른 제 아파트였던 겁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파트를 남편과 부부 공동 명의로 돌려버리는 것. 명의가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남편은 자신의 지분인 4억 원을 담보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 빚을 못 갚으면? 제 아파트의 절반이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 강제 경매로 찢겨나갈 판이었습니다. 제 15년 지피땀. 점심값 아끼려고 매일 구운 계란을 씹어 삼키며 모은 돈. 그리고 구분어리로 시장통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평생을 모아 제 손에 쥐어주셨던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 그 성스러운 돈이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사채 빚을 막기 위한 불쏘시개로 던져질 뻔한 겁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과 제 부모님의 등골에 빨대를 꽂으려는 기생충 같은 사기꾼 모자만 있었을 뿐이죠. 보통 이런 끔찍한 배신을 겪으면 펑펑 울어야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오싹할 정도로 이성이 또렷해지더군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당장 남편의 회사로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터트려봤자 저 인간들은 뱀처럼 빠져나갈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했습니다. 저들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제 자산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저 역시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성적인 사냥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며 곧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찰칵. 대부업체 이름이 선명한 대출계약서, 남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연대보증 각서, 그리고 산더미처럼 불어난 연체이자 내역까지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고 스캔 어플로 문서화해 제 클라우드 계정에 2중, 3중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들을 다시 노란 대봉투에 넣고 전공 서적을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덮어두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서랍을 열어보더라도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진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뚱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왜 인상을 쓰고 있냐며 비위라도 맞췄겠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시퍼런 칼날이 갈리고 있었죠.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남편에게 차가운 매실차를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뭐가? 동동면이 말이야. 부부인데 네 거 내 거 따지는 것도 웃기고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줄게. 대신 구청이랑 은행 가서 떼야 할 서류가 좀 많다네? 내가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는데 며칠만 시간 줘.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두 눈에 화색이 도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지옥문 앞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한 그 안도감 어린 표정.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기쁜 티를 감추려 했지만 실룩거리는 입꼬리까지 숨기지는 못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어.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서류 떼는 건 천천히 해. 내가 뭐 당장 내놓으라고 빚 독촉하는 것도 아니잖아. 빚 독촉이라. 그 단어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자지만 저는 혀를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인간은 이제 안심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며칠만 기다려달라, 마누라 아파트 명의 가져와서 담보대출 받아 갚겠다며 호언장담을 해두겠죠. 저는 저들이 완벽하게 방심한 바로 이 시간을 철저하게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곧바로 주거래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제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지난 15년치 거래 내역, 그리고 이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완벽한 팩트 데이터였죠. 대리님, 제가 5년 전 이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매할 당시 제 적금 해지 내역 2억 원과 친정 부모님 계좌에서 넘어온 1억 5천만 원 이체 내역 전체 은행 직인 찍어서 발급해 주세요. 프린터기에 타자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15년치 피땀이 공적인 증거 서류로 묵직하게 쌓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우선입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모은 돈과 친정의 지원만으로 취득한 집, 즉, 이 아파트가 남편의 기여도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저만의 특유 재산임을 법적으로 못 받기 위한 가장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 후 지금까지 제게 보낸 쥐꼬리만한 생활비 내역과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 중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로 흘러간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뒤져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자, 관리비, 식비, 심지어 두 사람의 실비 보험료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을 붉은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체크했죠. 남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오히려 시댁의 사채빚을 막느라 부부의 경제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날카로운 찬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시어머니에게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예, 서류는 다 준비됐니?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이 좋은 장에 진명이 딱 갈라놓고 시작해야 우리 아들도 기가 살지.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두툼한 증거서류철을 쓰다듬었습니다. 서류철의 가장 맨 위에는 방금 전 구청에서 발급받은 이혼 신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산양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저들이 제 발로 제가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탐욕스럽고 오만한 얼굴로 제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들이닥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완벽한 서류철을 들고 그들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그 순간은 제 예상보다 훨씬 천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쾅! 기청이 떨어질 듯한 마찰음과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주말 아침,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신발도 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비딱한 자세로 제 앞에 서더군요. 시어머니의 두 눈은 복기를 품은 뱀처럼 번들거렸고 목에는 시퍼런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야! 구청 가서 서류 쪼가리 하나 떼는데 무슨 며칠씩이나 걸려. 내 깎게 감히 내 아들 기를 죽여? 부부면 당연히 네 집도 우리 아들 집이지. 당장 공동명의 안 할 거면 이용도장 콱 찍고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악을 쓰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등 뒤로 식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아주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라시면 당장 나가는 게 도리야. 억울해? 억울하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네 짐 싸서 나가든가. 그 순간
제 입술을 비집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연극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두 사람의 발밑으로 툭 번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건 제가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자로 적어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습니다. 네, 당장 이혼할게요. 저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단 1초도 숨쉬기 역겨우니까. 갑작스러운 제 역공에 방방 뛰던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 역시 눈을 크게 굴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버둥거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야, 너 미쳤어? 공동명의하기 싫어서 지금 진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똑바로 남편의 눈을 응시하며 한자 한자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원금 3억, 연체이자 4,500만 원, 고려대부. 그 숫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무릎이 꺾여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님, 지인 상가 분양 사기당해서 끌어다 쓰신 대부업체 사채 맞죠? 그리고 여보, 당신이 그 빚에 몰래 연대보증 서준 거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공동명예? 세금 절감? 웃기지 마. 내 집 반으로 쪼개서 당신 지분으로 사채담보대출 받아 돌려막으려고 한 거잖아? 내 부모님 피땀 묻은 집에 어디서 감히 사채업자들 똥물을 튀기려고 들어. 제가 조목조목 팩트로 명치를 찌르자 남편은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며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당황해서 시어머니만 쳐다볼 뿐이었죠. 도장 찍어. 그리고 이혼 승려 기간. 그딴 거 기다릴 여유도 없으니까 당신 짐 쌀 시간 딱 10분 줄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이 제 팔목을 잡으며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알 바 아니었죠. 정확히 10분 뒤 저는 거실로 나가 주저앉아 있는 남편의 뒷덜미를 끌어다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 매서운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곧바로 도어락 건전지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동네에서 가장 거래를 빨리 빼주기로 소문난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102동 704호. 지금 호가가 8억이죠? 저 이거 7억 3천에 금매로 던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늘 당장 가계약금 1억 쏠 수 있고 한 달 안에 대출 없이 잔금 전부 현찰로 치를 수 있는 매수자만 붙여주세요. 사장님은 지하철 연장선 초역세권 아파트가 시세보다 7천만 원이나 싸게 금매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30분만 줘봐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연 호재가 겹친 부동산 시장의 현금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20분 뒤 제 휴대폰이 찡 울리며 은행 어플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1억. 통장에 가계약금이 꽂힌 것을 확인한 순간 막혀있던 숨이 그제야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산을 완벽하게 현금화하여 사채업자들의 가압류 위험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1톤 용달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진 남편의 옷까지, 낚싯대, 컴퓨터 따위를 커다란 이민 가방과 박스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사장님, 이 짐들 시흥에 있는 시댁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아, 결제는 착불입니다. 짐을 모두 실어보내고 도어락 기사님을 불러 번호키 기계 자체를 통째로 새 곳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오후 내내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현관문 밖에서 비밀번호 문 좀 열어달라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 자산을 지켜낸 것과는 별개로
저들은 반드시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 법적으로 발악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완벽하게 준비된 15년치 금융거래내역 서류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제 재판장에서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완벽하게 짓밟아줄 일만 남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가정법원 재판정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는지 눈밑이 퀭하게 패여 있었지만 그 옆에 남편 측 변호사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아파트의 명의는 원고 단독으로 되어 있었으나 혼인 기간 중 지하철 연장선 확정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3억 5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성실히 근로소득을 가져다주며 가사 유지에 이바지했으므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를 50% 인정하여 매각대금 중 3억 6,500만 원을 피고에게 분할해 주시길 청구합니다. 남편은 변호사의 뻔뻔한 주장이 끝나자마자 승리라도 한 것처럼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매각대금의 절반을 뜯어내 사채를 갚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오만하게 턱을 치켜드는 그 면상을 보며 저는 혀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측 변호사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그 두툼한 15년치 팩트 서류처를 재판장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제출해드린 증거 제1호 1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보십시오. 이 아파트는 혼인 전 원고가 15년간 모은 적금과 친정 부모님의 증여자금 100%로 취득한 완벽한 특유 재산입니다. 또한 피고는 가사 유지에 단 1원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은 고작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대출 이자, 관리비, 식비, 심지어 부부의 보험료까지 전액 원고의 단독 소득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시어머니 용돈 매달 100만 원, 시동생 차량 할부금 90만 원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즉, 피고는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고혈을 짜내 본가 식구들을 부양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재판장이 붉은색 형광펜으로 꼼꼼히 칠해진 금융 내역서를 넘길 때마다 남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순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무엇보다 피고가 이제 와서 제 재산을 탐내는 진짜 끔찍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제3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마지막 서류를 펼치는 순간 법정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는 반년 전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려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의 사채를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배우자인 저에게 철저히 숨긴 채 그 악성 사채에 몰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연체이자만 4,500만 원이 넘어가자 저들은 제 아파트 명의를 절반으로 쪼개 그걸 담보로 사채 빚을 돌려막으려 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요? 이건 기여도 주장이 아니라 죄 없는 저를 사채업자들의 아가리에 던져넣으려던 사기 미수이자 금융범죄입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남편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제 변호사와 팩트 서류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짐승처럼 헐떡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남편의 사채 연대보증 서류와 대출 독촉장 사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부동산 매각대금 7억 3천만 원은 전액 원고의 특유재산 및 단독 기여분으로 인정한다. 피고 측의 재산분할 청구는 사유가 부당하고 기여도가 전혀 입증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사봉이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연희야,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재산 안 나눌 테니까 제발 나 1억만 꿔주라, 어? 사채업자들이 나 회사 잘리게 생겼다고 매일 찾아와서 난리치고 엄마는 충격받아서 쓰러지셨단 말이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콧물까지 흘리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구둣발로 그 손을 쳐냈습니다. 왜 그래? 당신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가족끼리 쪼잔하게 굴지 말자고. 두 분은 일심봉체고 가족은 기가 살아야 한다며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랑 시동생이랑 셋이서 똘똘 뭉쳐서 그 사채빚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잘 갚아봐.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껍데기만 남은 전 남편을 덩그러니 남겨둔 채 조금의 미련도 없이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법원 문을 나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열린 것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해 손에 쥔 7억 3천만 원으로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우풍도 없는 볕이 아주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이사 첫날 친정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새 식탁에 마주 앉아 먹는데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이 가셨는지 밥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시던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제 인생과 제 가족의 피땀을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고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한 달이 건너 자연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은폐마귀가 되어줄 제 아파트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자 사채업자들은 곧바로 전 남편의 회사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건장한 사내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빚 독촉을 해대는 통에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회식금마저 밀린 사채 이자를 갚는데 몽땅 압류당했고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그는 제 1금융권은 꿈도 못 꾼 채 공사판 일용직과 야간 배달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배달을 뛰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리뼈가 복합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당장 수술비조차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철심을 박은 채 끙끙 앓고 있다더군요. 그렇게 위세당당하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유전자는 위기 앞에서 더 투명하게 빛나더군요. 섬이 다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되자 시동생은 그 아끼던 할부 차량을 헐값에 중고로 넘겨버리고는 자기 살 길을 찾겠다며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시어머니는 집 보증금마저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기고 곰팡이가 슬고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제일 소름 돋으면서도 통쾌했던 건 그렇게 끔찍하게 서로를 위하던 모자가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마누라 하나 단속을 못해서 그 비싼 집을 다 날려먹고 이 사달이 났다 며 다친 아들의 멱살을 쥐어뜯는 시어머니와 엄마가 그놈의 허파에 바람들어서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시궁창이 되진 않았다 며 쌍욕을 퍼붓고 패악을 부리는 전 남편. 그들은 제가 직접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필요도 없이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이 만든 지옥불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비참하게 파멸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주말이면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 친정 부모님과 함께 넓은 거실에 푹신한 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제 맘대로 맛있는 소고기를 사서 구워 먹고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채워 넣어도 그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제 땀방울로 지켜낸 제 집에서 누리는 이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남편의 얄팍한 감정 호소에 흔들려 혹은 시어머니의 윽박지름이 무서워 체념하고 공동명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 역시 저들의 지독한 사채빚에 얽매여 평생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핏감 같은 돈을 빚 갚는 데 쏟아부으며 말라 죽어가고 있었겠죠.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의 희생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고열을 빨아먹으려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만이 진짜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 제 길고 기구했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저처럼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요구나 금전적인 착취로 인해 남몰래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혼자 참고 양보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이군 재산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억울하면 눈물 흘리지 마세요.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볕이 잘 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